이번에 이제 김기현 대표님하고 함께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대전망 2022년, 2023년에 대해서 이제 공동 집필을 한 공동저자 정세윤이라고 하고요. 우선은 주주인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리치고 데이터 노우즈 회사에 입사를 해서 B2B 컨설팅이라던가 앱에 이제 탑재되는 기능들을 기획을 했었고, 현재는 컨텐츠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리치고가 네. 최근에 이제 유튜브 활동이 하시는데 되게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고, 네. 반응도 굉장히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그 중심에 정세윤 팀장님이 있는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고 정말 되게 부동산 관련해서 되게 귀한 지식과 데이터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실 텐데, 이 방송도 들으시고 꼭 리치고 유튜브 가서 또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많이 시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출간하신 책에 보니까, 네. 그 예전부터 되게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다고. 네. 그런데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리치고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소프트웨어를 접하시고 나서 되게 확신을 가지시게 되셨다고 그런 네.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기존에도 부동산 관련된 회사를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 회사에서는 이제 투자에 대한 제안서도 좀 작성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개발 컨설팅이라던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 회사에서도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나서 가공을 해서 데이터화해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됐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좀 유리하게 작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작성되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김기현 대표님은 좀 블로그를 내용을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좀 중립적이고 그리고 되게 체계적이구나 라고 우선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리치고에 들어오게 됐고요. 네, 실제로 이제 건설사 분양 유망 지역 리포트를 총괄해서 좀 작성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니까 실제로도 굉장히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 흐름이 빨리 바뀌고 있는 것들을 캐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조정받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그 리치고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리치고 시스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만큼 또 제가 직접 투자를 해서 검증을 해봐야지 남들한테도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투자하신 거예요? 네, 와, 그렇구나. 작년에는 이제 이 리치고 시스템을 가지고서 좀 분산 투자를 해봤어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수도권 내 재개발 물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재작년에 매도하고 12월 달에 그걸 가지고서 실제로 분산 투자를 해봤는데, 제가 투자한 시점 내에서 정말 가격이 바로 상승하거나, 네, 하는 것을 이제 좀 볼 수 있었고, 주변에서도 어떻게 알고 이걸 투자를 하냐고,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이거 공개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순수익률이 우선 거의 600% 이상. 진짜요? 네, 육박해요. 투자금 대비해서요? 네, 투자금 대비해서. 와. 그러면 이거 소액 투자는 보통 요즘에 많이 하시는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께서 수익률 1000% 이상 넘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정말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한 1000%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검증이 되면서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 정말 좀 소개해주고 얘기를 해줘도 정말 괜찮겠구나. 오히려 이 지금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투자에 좀 혹할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 요즘에 또 고민이
매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을 거잖아요. 언제 파느냐. 네, 언제 파느냐. 음. 네,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로 이제 좀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매도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를 보면서 언제 지금 어느 시기에 내가 매도할지 좀 더 이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리치고가 지금 점점 더 되게 지금 이제 한 직원분들이 한 70여 분, 80여 분 되지 않나요? 네. 그 갑자기 어. 또 많이 이제 늘어났죠. 그 정세윤 팀장님 외에도 네. 투자를 직접 하시는 직원분들도 많으세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야, 그렇구나. 네. 되게 좋은 회사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어.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이제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를 보면요. 부동산뿐만 아니고 자산 배분도 있거든요. 주식도 있잖아요. 네. 김성일 이사님인가요? 네. 홍춘호 이제 홍춘호 박사님도 계시고. 네, 박사님하고 김성희 이사님 계시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으니까 이제 다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지금 해보고 있고 실제 이것도 이제 수익률이 거의 10% 이상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꾸준히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게 투자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거 덕업일치인데 일하고 자기의 그 회사의 이익과 나의 이익이 일치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와, 그렇구나. 네. 이거 어떻게 사람 안 뽑나요 지금? 되게 들어가고 싶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님께서 이제 언제든지 그 메일 줘라. 네, 메일 주면 니치고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니치고와 어떻게 동방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부합이 된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메일 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보세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좀 대단한 게 본인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만드신 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고 사실 그 직원분들 70명, 80명 분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뭐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아파트를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서비스로 해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나 또 다른 뭐 B2B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 우선은 제가 그래서 리치고 그 유튜브 채널 좀 이렇게 들어가서도 보고 책도 보고 이러니까 우선은 딱 눈에 들어왔던 게 지금 좀 부동산 시장에 변곡점이 좀 나타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좀 쓰시더라고요. 대표님께서도 많이 쓰시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세요?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요. 2020년 경에도 충분히 이제 시장이 좋은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봐도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제 지역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통화량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는 어떤 변수가 있었잖아요. 책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작년 지방에 부동산 투자하는 외지인 비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증가했더라고요. 네, 거의 한 10% 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부동산의 그 자금도 좀 많이 들어간 상황이고 M2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통화량이 많이 풀리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M2라는 이제 그 통화량하고 시가총액, 아파트의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통화량보다. M2보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훨씬 빠른 거예요? 네,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전반적 분위기는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강원도라든가 이런 곳들은 가격이 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한 거는 계실 텐데 주요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이 주식과는 다르게 거대한 항공모함이라고 김기현 대표님 말씀 주시는데 이게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뭐 노선을 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이 상승이라는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그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트는 이 시점에 매우 좀 유사하게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지역들은 아직까지 괜찮은 지역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막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중간쯤에 와 있거나 이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좀 변곡점의 시점에 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요즘에 뉴스를 보면 네. 뭐 어느 지역이 2억이 떨어졌다, 3억이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실제로 막 그 부동산 유튜버들이 가서 확인하니까 진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네. 큰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그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부동산이 데이터가 보조 지표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정말 많은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고요. 부동산을 볼 때 이제 어느 지역은 조망권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어떤 동과 다른 동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이 동이 거래된 게 아니고 이 동이 거래돼서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어떠한 특수한 경우로 인해서 초등학교가 초품화라고 하죠, 요즘에. 초품화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잘 안 되니까 여긴 실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또 말씀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용이 있는데, 거시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분명한 거는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하면 얘라고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얘기를 하자면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신호가 조금씩 오고 있잖아요. 지금 데이터로 제가 확인을 못 해드려서 말로만 하고 있지만 가격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었던 이제 그 증감률 자체가 증가율이 높았었던 아파트 군들은 과거에도 실제로 더 낙폭이 컸었어요. 지금 뭐 2억이 떨어졌더라, 3억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아파트 군들이 실질적으로 좀 증가율이 훨씬 높았었던 그런 아파트 확률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떨어진 게, 조금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의 큰 전체적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그게 이제, 변곡점이 왔다는 거는 그럼 지금까지는 엄청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항공모함이 이제 약간 방향을 선회해서 가격이 좀 내려가는 쪽으로 네. 천천히 이제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좀 봐도 되는 걸까요? 우선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은 좀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이클은 이제 지역마다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고. 책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예. 그 부분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책에서 주요 9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소득이나 물가가 이제 인상하고 있잖아요. 요즘 특히나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 인상 많이 얘기하고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책의 이제 빅데이터의 지표에서도 보면요. 물가의 상승률과 그리고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을 비교해서 여기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요. 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득과 비교해서도 중위 가구 소득과 비교해서 아파트의 이제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지금 PIR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비교해서도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전세하고 이제 그 매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과거부터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는데 매매가 어느 정도가 증가가 됐는지 이걸 상호 비교를 해서요. 전세 대비해서 매매 가격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 여부도 확인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건데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지금 현재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걸 보고요. 우리 요즘에 흔히 공급하고 수요를 얘기를 하죠. 네. 입주 물량하고 미분양 물량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치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더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네.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역사적 평균에 네. 수렴한다 이런 개념인 건가요? 네,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과거와 비교를 해보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가 이러니까 가격이 무조건 하락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과거와 비교를 해서 봐도 현재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보고 과거와 비교해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좀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데이터는 경고를 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제가 되게 연상이 되는 게 주식시장도 네. 그 올해 초 1월부터 계속 좀 이제 미국 시장 보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엄청 막 대폭락이 며칠 동안 계속 펴지면서 되게 그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역사적 평균이 예를 들어 그 수치가 뭐 35, 38 요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원래는 역사적 평균이 18이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 뭐 25, 30인 거예요. 근데 이때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기분에 취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역사적 평균으로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도 꼭 그렇게 되리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네.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그동안 그 아파트 갭 투자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갭률이 그러면 매매가가 많이 오르고 전세가는 그만큼 못 오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이 갭. 여기에서는 이제 네. 좀 하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 때문에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수도권 시장 자체는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전세가율 추이에 대해서도 책에 적혀 있거든요. 그 전세가율이 그 어느 시점부터 계속 감소하는 시점이 있는데 이때에는 이제 매매하고 전세 가격에 대한 부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의 즉은 이제 매매 수요가 더 많이 있으니 가격에 대한 부분이 매매가 더 상승하기 시작하고 이걸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전세 가격이. 그러면서 전세가율에 대한 추이가 감소하는데 그러면 매매 수요가 좋을 때에는 계속해서 이게 좀 그 전세가율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추이가 벌써 한 6년에서 7년 정도가 나와요. 그럼 그동안에 계속 수요가 있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제 그 보통 전세가율 추이가 5년에서 6년 정도가 감소를 하면 그 이후엔 다시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고 조정을 받고 싶기만 하면 다시 이제 패턴이 전세가율이 또 증가하는 추이를 많이 보여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시기를 봐도 이미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또 한 5, 6년이 좀 평균이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 그렇군요. 또 그 책에 보니까요. 그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과 하락을 정리하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수도권 아파트만의 좀 특징이 있는 건가요? 이게 명확하게 그 부동산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바이오 리듬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을 때 부동산 학개론에 보면 부동산 사이클이 다 이제 그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 사이클을 명확하게 이제 수도권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흔히 생각을 했을 때 2017년에 8월 2일에 부동산 대책이 좀 그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때 사람들 심리는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가격이 조정받을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여론이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맞죠. 저도 그때 집 사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때 못 사신 분들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랬고요. 신길 센트럴자이라고 해서 그 신길 뉴타운에서 좀 입지가 좋은 데가 있는데 그때 시기였던 건 기억이 나요. 확실한 건. 그래서 실제로 전세가도 좀 내려갔던 것 같은데 그때 네, 그 시기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집값을 좀 어떻게 보면 조정에 좀 많은 분들이 베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게 부동산 사이클이 한번 상승하는 시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와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걸어도 가장 먼저 걸죠. 보게 되면요. 서울이 특히 먼저 하고. 근데 사이클에서는 상승해야 되는 이 그 시점에서 회복을 지나고 호황기로
가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클의 변곡점이 오는 시기에는 보통 이제 좀 패닉바잉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정말 똑같거든요. 당시에도 규제, 그때는 이제 투기 지역으로 많이 걸었었죠. 과거에도 이 시기 때에도 규제와 상관없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사를 찾아보더라도 거래량이 2006년 이후로 패닉바잉 시기에 가장 많았다라고 이제 하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어요. 당시에도 패닉바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시장 변곡점이 오기 시작해요. 그거를 명확하게 수도권을 빗대서 보면 과거와 현재가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 흐름의 인사이트를 수도권 시장 흐름에 빗대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인데 그 당시 2017년 그 당시는 이게 뭐 규제를 하고 뭐 아파트값 못 올리게 규제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상승의 초입기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도 그냥 가는 거고 근데 지금도 그러면 약간 지금은 이제 변곡점이고 꺾이는 시기인데 지금도 약간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대출 완화라든지 뭐 일기 그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뭐 그런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도 그러면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자, 그러면 우리 2008년에 이슈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서브프라임? 그때 금융위기가 나오기 전에 당시에 이제 보시면 그때 정권이 교체됐었죠. 그 정권이 교체됐었을 때 그 가장 처음에 그 언급했었던 게 공급 부족이었어요. 네. 예. 그러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서울에 유타운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 시기에 유타운. 아, 그래요? 네. 그 시기 때 공급이 부족하다. 마곡지구와 위례 신도시 이런 것들이 나오던 그 시점이었고 가장 그때 규제를 먼저 풀기 시작했던 것도 양도세예요. 네. 거의 지금 좀 많이 매칭되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규제가 완화되니까 사람은 심리는 좀 그럴 거예요. 아, 이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일 거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지금 당장에 뭔가 하락한다. 지금 그 시장이 조정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죠. 상승할 여지는 있는데 그만큼 또 수요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우리 작년에 대출 규제하면서 매물이 급격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시장이 한 번 안 좋았던 걸 경험했잖아요. 이 시기가 한 번 더 어떠한 변수로 인해서 오게 됐을 때 이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때를 대비해서 조심해라. 지금 뭐 조금 더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부동산이라는 건 특히나 투자 자산으로 만약 비유를 한다고 하면 가장 비유동성 자산. 길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길게 봐야죠.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또 좀 호흡을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특히나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좀 드리는 거죠. 아, 지금 변곡점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인들의 자산을 최대한 좀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좀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죠. 그러니까요. 진짜 그 1억, 2억만 싸게 사도 그 진짜 사실 그거 막 대출이니까 그냥 막 빌려서 그냥 순식간에 1억, 2억이 통장에 찍히는 거지만 그거 돈으로 근로소득으로 벌려고 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요. 조심하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게, 그 미국 시장 이렇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다 이렇게 돈 많이 벌었지만 지금 거의 2000년 후반 그때로 회귀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왜냐면 거의 1년을 까먹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변곡점이 이제 꺾여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락을 예상한다고 했을 때 한 몇 년도까지 혹시 뭐 너무 꼬치꼬치 너무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그 의견으로만 제시해주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한 몇 년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몇 프로 정도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하락 관련해서요. 참 이게
이 질문이 참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해요.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 하락할 거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이제 서울 강남구의 그 최대 가격 하락률을 보면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14.96%예요. 그리고 강남구라고 하면 여기 강남 3구? 네, 강남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 강남구? 네, 강남구. 평균적으로? 예, 평균적으로. 그리고 가장 이제 좀 낙폭이 컸었던 아파트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33%에서 36% 사이예요. 와, 정말 많이 빠졌네요. 네. 근데 과거보다도 현재의 증가율이 훨씬 더 증가를 많이 했고 그 상승에 대한 폭이 좀 컸었죠. 그래서 과거와 비슷하게 시장이 조정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물론 천차만별, 아파트별로도 천차만별로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 시기에 대한 부분은 언제까지 빠진다라고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보통 짧게 보면 뭐 한 4, 5년이 될 수도 있고 길게 보면 8년까지도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장 좀 베스트 타이밍,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도 조정을 다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대출을 최대한 다 풀어준다. 그리고 강남 3구가 가장 규제가 마지막에 풀렸거든요. 네, 그 2012년에 이제 좀 정리가 됐었는데 이 강남 3구까지 규제 지역이 완전히 해제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은 집을 사면 안 돼. 라는 인식이 되게 팽배할 때. 네. 제가 처음 집 살 때 그랬어요. 제가 처음 집을 살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에 다녔다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부동산 학과 중에서도 가장 이제 진짜 좀 내놓으라고 하는 그 학교의 출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집을 매수를 할 때, 2018년에 서울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그때 사지 왜 지금 사? 네, 지금 사봤자 좋은 거 없어. 꼭대기야 지금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2018년이요? 아니, 그때가 2016년입니다. 아. 네. 그때 기사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2016년이 서울 최고점이다. 이런 기사도 정말 많이 보면서 집을 매수를 했었어요. 정말 좀 부담스러웠어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입지 분석도 다 하고 여기가 지금 현재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다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냥 내가 10년 동안 거주를 여기 해도 되니까 네, 여기 10년 동안 거주할 때 나중에 매도할 때 최소한 내가 샀던 가격보다 뭐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만 좀 더 올라갔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제일 최저가죠, 뭐 그때. 지금 다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서울에 집을 내놨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제 집을. 현재요? 네. 이거 공개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저희 입주민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서울에 집을 내놨어요. 후레니 TV에서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네. 집을 내놨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서울 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왜 집을 내놨어? 서울 지금 팔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 너 갈 데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심리적으로 보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거 이 행동하고 정확히 반대로 얘기를 해요. 네. 지금 그리고 작년에 제가 좀 분산 투자를 한번 해봤다고 했었잖아요. 이럴 때에도 너 거기 왜 사? 그런데 이제 굳이 이런 데서 가격이 오르겠어. 이런 네. 그리고 3, 4개월 후쯤 되면 어떻게 알고 사냐. 이런 내용들이 좀 다반사예요. 네. 다반사다 보니까. 근데 되게 조곤조곤 얘기하시면서 네. 되게 엄청난 결단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하는데 진짜 이 큰일이잖아요. 네. 내 집을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건데. 네. 네. 와이프랑 협의됐어요. 네. 협의됐고요. 네. 이제 지금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의 하락 시점이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저는 좀 생각할 때 너무 강하게 확신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자산의 부피가 가장 큰 상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 하실 수는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누구나 주변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없고 정부에서도 규제를 다 완화해 줬고 네, 내가 충분히 내가 버는 소득으로 대출을 감당하면서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그 시점이 됐을 때 그때가 최고로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이때의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와, 그러니까 그 2016년에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하셨던 분들이 그냥 일반인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교육을 잘 받으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네, 전문가분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네. 그런 집을 그래도 사야겠다라고 그런 외압에도 불구하고 사야겠다고 결정하신 거는 네. 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네. 어느 정도는 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2, 3천 오르는 게 좋다고 해도 네. 이게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럴 수도 있는데 필요가 있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거주 쪽에 비중을 많이 뒀어요. 요즘에 좀 정말 한 2년에서 3년 동안에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2016년에 집을 사면서 커뮤니티를 그때부터 봤어요. 부동산 커뮤니티를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가 서울의 미분양 물량 그러니까 그 2호선이 역세권인데도 제가 홍보를 하는데 집이 안 팔려요. 이런 시기도 봤었어요. 예전에. 진짜요? 네. 문정에 지식산업센터가 비싼 거 아시죠? 네,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문정역 근처에 있는데 여기 있는 지식산업센터 분양한 것도 홍보를 해봤어요. 아파트형 공장이었거든요. 네. 네.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와. 그런 시기도 다 경험을 하면서 와, 거기도 안 돼요? 네,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때 아마 평당 한 7, 800 정도였을 거예요. 와. 네, 그때 당시에 해봤는데 이게 제가 홍보비를 좀 받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정말로요. 잘 되진 않았어요. 지금 와서는 무슨 소리냐 그때 잘 됐다 이럴 수 있는데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제 집 근처에도 제가 그 과거에 시흥시에 살았는데 시흥시 앞에 이제 백오 신도시 제가 사는데 바로 옆이었거든요. 걸어서 이제 5분 거리인데 보고 있는데 이 백오 신도시가 마이너스 P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마이너스 P가 없었다. 너 왜 거짓말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지난 이제 역사는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많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그 당시에 이제 2019년 이럴 때에는 투자의 목적보다도 그래도 그 내가 샀을 때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거주는 필요해. 그래서 여기 입지 분석을 좀 해주고 여기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좀 많이 봐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내심의 의사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이 비중도 굉장히 커졌어요. 생각보다도.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 똑같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생각하지는 않는데, 적어도 그 거주 목적이 가장 좀 우선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우스갯소리 좀 말씀드릴게요. 왕십리가 회사였거든요. 근데 왕십리가 하나 주거에서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주차가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래서 주차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주차가 가능한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도 당시에 전세가 1억 5천 정도였거든요. 근데 서대문구 어디에 12평짜리 아파트를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1억 9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매수를 하면 주차가 가능하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집을 좀 살까? 음, 이런 이제 4천 차이니까. 네. 이런 생각으로 우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시 주차가 불편하니까 거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각을 우선시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저희 마음도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죠. 그래서 입지 분석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서대문이라는 곳은 종로나 마포구 사이에 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시에도 서대문구가 가격이 대체적으로 낮았어요. 네. 그리고 앞에 경희궁자이 아시죠? 이 대장이잖아요. 네. 경희궁자이가 그때 공사가 한참 마무리 중이었어요. 근데 경희궁자이 뒤편에는 보면 부가현 2구역과 3구역이 있었고 당시에 부가현 3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날 거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공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이제 변화될 거니까 적어도 여기가 살기 더 좋아지게.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네. 살기 좋아진다는 거는 또 기본적으로 수요가 들어오니까. 당시에 제가 이걸 매수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해 줬어요. 왜 걱정을 했냐. 야, 앞에 신축 아파트도 들어오고 옆에 뒤에 이 재개발 구역 이거 개발되면 공급이 너무 많아서 인근에 있는 구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실제로 부동산 트렌드 쇼를 2017년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앉아가지고 어떠한 이제 전문가분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받아보고 저분한테도 받아보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부가현 여기 재개발은 보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진짜요? 네.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와. 요런 것들은 이제 신촌대로 따라서 공급이 너무 많아질 거니까 사지 마라. 안 좋다. 이런 거 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와.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저는 거주 관점으로 본 거예요, 당시. 왜 여기 공급 들어오면 뭐 어때? 여기가 신축 아파트 옆에 생기면 좀 더 주거 환경이 정비돼서 깨끗해질 건데. 그럼 내가 거주하기 편하잖아. 그리고 경유자이가 앞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광화문 직장인 분들. 네, 좋죠. 네,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여기에 사택을 구할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그 당시에 2016년에 보고 있는데 가격이 이 인근에서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보이고 경유자이도 비싸고 하니까 여기가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가겠지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기억이 정말 잘 잊혀진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런 이제 사이클을 어떻게 보면 한번 보신 거잖아요. 네. 경험을 하시고. 정말 근데 딱 먼저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똑같이 서울을 사는데 정말 보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지식과 관심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현상을 보더라도 이게 정말 완전 다른 거구나. 진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신의 영역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한 5년, 6년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길게 보면 그렇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한번 좀 떨어지다가 정부에서도 어떤 부양책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물론 아까 규제의 역량과 크게 관련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람 심리가 규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큰 방향성에서는 좀 조정을 받으면 아까 주신 대로 짧게 보면 4년, 5년 정도 또 소요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는 조금 더 약상승을 또 했다가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서울은 투자 가치가 이제 끝났다, 없다. 여기는 지금 사면 안 된다. 이런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그 시점이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한 4, 5년 정도는 분명히 소요될 거다. 네. 왜냐하면 사람 인식이 바뀌는 것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2018년에서 19년까지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때는 철저하게 좀 주거 환경이 괜찮은 곳.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이 강했다면 이 인식이 2020년에 와서는 대체적으로 내가 더 투자를 잘해. 내가 전문가야. 이런 분들도 꽤 많아졌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무조건 불패야. 절대 안 떨어져. 여태까지 과거부터 보면 떨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너네가 말하는 것도 다 틀려. 이런 내용으로 바뀌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뭐 한 3년, 그리고 길게 보면 한 4, 5년 걸린단 맞네요. 말이에요. 네, 맞네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그 정도는 소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구나. 네. 그러면요, 그 팀장님, 그 서울 수도권을 조금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네. 조금 기다릴 필요도 솔직히 좀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을 내놓으셨으니까. 저는 지금은 아직 보유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앞뒤가 안 맞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솔직하신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